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엔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물 경기는 사실 지금 안 좋고 또 하락했던 부동산 시장이 요즘은 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공급 대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내일 뚝딱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한 2년에서 3년, 뭐 길게는 5년 뒤에 그 물량이 이제 시장에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2, 3년 뒤에 시장을 예상하고 내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2년 뒤 주택 공급 절벽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에 전국 주택 270만 호 공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당초에 예상하고 목표했던 270만 호의 목표에 한참 지금 좀 미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반영된 것 같고 또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거는 추석 민심. 그러니까 이제 네. 대책 내놓고 가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시오라는 의도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공급 절벽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요? 앞서 이제 지금 뚝딱 공급하자고 하면 내일 주택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미 짓고 있거나 혹은 지금 짓기 시작해야 2년 뒤 또는 3년 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착공 물량. 그러니까 이건 실제 짓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분양 물량. 이건 살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거죠. 곧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허가 물량입니다. 이건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분양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거다. 요 세 개 지표를 보면 2, 3년 뒤에 들어올 물량을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54%가 줄어 있고요. 분양 물량은 44%, 인허가 물량도 거의 30%가 지금 감소했거든요. 전년비. 그러니까 최근 좀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부터 급하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고 그 배경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2, 3년 뒤에 막상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쯤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확 줄어버리면 물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이 공급 절벽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빨리 물량 공급을 장기적으로 독려해야 되겠다 또는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정부가 판단하는 걸로 봐야죠. 그럼 착공, 분양, 인허가 물량이 올해 들어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건 뭐 건설사들이 지금 뭐 주택을 지어봐야 별로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가 않아요. 더구나 최근 반등이 지난번에 50년 만기 주담대 얘기 저희 한번 나눴었잖아요. 정부의 인위적인 수요 창출로 만들어진 반등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의 자금을 시장에 막 밀어 넣은 겁니다. 이를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택 매수에 나선 거고요. 이 상품이 상대적으로 금리도 좋고 DSR 규제도 사실상 면제이고요. 네. 그리고 뭐 만기도 굉장히 50년이니까 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활용이 된 거죠. 근데 건설사들은 앞서 여러 수치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막 적극적으로 주택 짓고 신규 분양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청약시장은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지만 앞서 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온도차가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올 들어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긴 하지만 연초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가구였어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요. 이 중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되는 준공 후에 바로 미분양 가구가 되는 게 9천 가구나 돼서 2년 3개월 만에 최대일 정도로 정말 많네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최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요가 이렇게 실종돼 있으면 애써 지어놓고 건설사들 못 팔면 중소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훅 간다라는 표현 네.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인플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자재들이 모두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시멘트, 철근, 여기에 인건비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짓는 데 돈이 더 들죠. 여기에 금리도 높아져서
집 지으려고 땅 사놓고 아직 못 지었다면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꼴이니까 뭐 건설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정말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정부가 공급 대책 내놓는다고 건설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집을 짓겠다고 움직일까요? 사실 주택 공급은 민간하고 공공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안 움직이면 공공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어차피 2, 3년 뒤를 보는 거니까. 네. 시장이 뜨거워지면 민간을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서로 시장에 민간들은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기에는 공공이 나서줘야 되는데 근데 이번 정부는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도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적 물량을 대규모로 늘리는 명분이 지금 좀 부족해진 거죠. 또 앞서 뭐 잠깐 언급했지만 뭐 LH가 순살 아파트 철근 철근 빼먹은 순살 아파트 이슈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고를 쳐놓다 보니까 이쪽에서 예정됐던 공급 물량도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냉각기니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은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게 이제 정부 대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주택 몇만 호 건설, 뭐 이런 거 어디 지역의 주택 건설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아마도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거나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곳들을 빨리 시작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 건설사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이번 대책에 중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안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약간 여론을 떠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푼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파트의 공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어디 지역을 개발해서 뭐 몇만 호, 혹은 몇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한국주택공사인 LH가 아파트 지을 땅 택지라고 하잖아요. 이곳을 확보하고 이걸 민간 건설사들에게 입찰을 통해서 팝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지을 거다. 민간이 이제 이 택지를 분할받아서 설계 디자인하고 모델하우스 만들고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택지를 사들인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요. 그냥 이 토지만 들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택지 매입 비용을 자기 돈을 냈거나 혹은 빌려왔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만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 택지를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조치를 지금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이 민간사들이 가져간 택지의 비용을 사자마자 바로 LH에 모두 주는 거 아니고 나눠서 줘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 주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6월 말 기준으로 공공주택용지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이 46곳이고요. 네. 연체대금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오니까 이 연체대금 1조 원 넘은 게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도 빨리 이 대금 받아서 공공분양이라는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이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2020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거울 때는 네. 이 건설사들이 추첨을 통해서 분양받은 공공택지는 부도 등의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되팔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공택지 어떻게든 받아서 개발하면 돈 버니까 이른바 벌떼 입찰이라고 해서 건설사들이 계열사들도 이용하고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 막 수십 개 만들어서 입찰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면 택지를 받게 되면 이거를 다시 자신들의 계열사인 건설사에 되파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장 질서가 무너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되파니까 가격이 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택지 전매를 제한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대책들은 또 뭐가 있나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간 연장과 보증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건설사들이 돈을 지금 당장 안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민간 리츠를 활용해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대책 중 하나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해 준다라는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다 나올지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하는 건가요? 추석 전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과도했던 부분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장이 진짜 좀 건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간 연장 보증 지원으로 해가지고 돈 갚는 거 좀 밀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좀비 사업장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기업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때 좀 정리해서 건전화돼야 될 기업들을 그냥 생명만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뭐 비난도 조금 있고요, 비판도 있고요. 미분양 주택을 민간 리츠를 활용해서 사들인다는 대책도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간 리츠가 이들 미분양을 사들일 이유는 네. 사실 별로 없거든요, 시장 상황상.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부의 입김에 어쩔 수 없이 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민간 리츠에 투자하는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같은 곳을 또 이용해서 민간 리츠에 투자하게 네. 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면제 얘기가 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세수 부족 그리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정부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토부 발표 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눈길 가는 뉴스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국채 투자를 못 하나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는 있는데요. 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채는 보통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요. 돈도 좀 많아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받아가는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건 개인들만 따로 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건가요? 국채는 나라가 보장하는 거니까 안전성 면에는 굉장히 뛰어나겠죠. 더군다나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복리 이자까지 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하고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금리만 높다라고 하면 은행하고 충분히 경쟁이 될 만한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장기 상품입니다. 10년짜리 만기 국채, 그다음에 20년짜리 만기 국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장기간 지금 돈을 묶어놔야 한다는 게 투자할 때 좀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래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매를 통해서 사는 기관들이 투자하는 국채는 사서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오름에 따라서 사고 팔면서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사고 팔고까지 해버리면 소액 투자인데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국채 시장이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이거를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를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투자하고 만기가 될 때 이자부터 시작해서 원금을 다 받는 구조고요. 네. 20년짜리도 중간에 팔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부득이하게 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리 이자 부분 포기하고 세제 혜택 포기하고 그냥 표면 이자만 받아가는 정도만 받아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일반 국채하고 지금 개인이 투자하는 국채는 그 이자율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일반 국채들은 실제 표면 이자율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확정해서 개인들에게는 이자를 고시할 걸로 보이는데 전달에 경매를 통해서 국채가 거래된 이자로 표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 4% 중반에서 4% 그 후반에 이자를 줄 것 같고요. 10년 만기로 받으시면 연 4.9% 정도의 수익, 그러면 누적 수익률로 한 44% 정도의 수익을 올릴 거다라고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용 투자 국채까지 짚어봤고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 캐스터와 함께 했는데요. 이현 캐스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네. 배아량 리포트가 순산을 마치고 또 돌아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